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헬라 사고로 질병을 보는 게 있고 히브리 사고로 질병을 보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헬라 사고로 질병을 보는 것은 병의 증상들을 병의 원인으로 규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온전한 치유가 안 됩니다. 일시적인 치료는 돼요. 그럼 치료와 치유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모든 병의 증상들은 우리 몸이 어떠한 것들을 돌파하고 이겨내기 위한 면역 반응으로 병의 증상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것, 열 나는 것, 기침 나는 것, 콧물 나는 것, 염증 생기는 것, 심지어 관절이 변형되는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모든 병의 증상들은 내가 어떤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우리 체내의 면역 반응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대의학은 이 병의 증상들을 완화시키고 억제시키는 약을 쓰잖아요. 방법을 쓰고. 그러면 병은 완전히 치유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치료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비만에서 자유하는 법, 피와 땀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 감기의 원리와 당뇨병이 뭐고 알레르기 비염과 알레르기 천식이 뭔지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체온을 37도로 높였을 때 얼마나 놀라운 건강이 회복되는지, 건강이 얼마나 놀랍게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성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몸에 예기치 않은 변수들이 올 때가 있죠.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외부로부터 일어날 외부의 원인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내부의 혼돈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변수들을 조정해 가지고 내부 환경을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이제 항상성 유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시스템이 우리 몸에 갖춰져 있어요. 체온은 36.5도에서 37도. 그래서 더우면은 땅구멍을 내 가지고 땀을 통해서 체온을 떨어뜨리고, 추면은 땅구멍을 닫아 가지고 체온 배출을 막아서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체내 산소도 65% 유지하려고 하고요. 혈액 내 염분 농도도 0.9%.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원 응급실 가서 기본으로 맞는 게 있잖아요. 식염수, 셀라인. 그게 0.9% 소금물이죠. 혈중 폐하 농도는 7.365 약알칼리로 조절하고요. 혈당도 일정하게 100mg 데시리터로 이하로 조절하고, 체내 수분도 60에서 70% 적당하게 유지될 때에 신진대사, 소화기능, 대사기능, 이제 배설기능, 면역기능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고 따진다면은 저는 체온 유지라고 봅니다. 체온 유지. 다 중요하겠지만 체온 유지예요. 37도로 유지하잖아요. 소화 기능이라든가 대사 기능이나 면역 기능이 최대로 올라가요. 각종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체온이 37도가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 37도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감기도 물론이거든요. 모든 질병에서 자유합니다. 여러분 37도로 올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 체온이 몇 도예요? 36.5도라고 알고 있잖아요. 200년 전에는 안 그랬어요. 200년 전에는 37도였습니다. 200년 사이에 우리 정상 체온이 0.5도가 낮아졌어요. 근데 이 낮아짐 불과 0.5도인데 엄청난 변수가 발생됩니다. 예, 그럴 상황 그게 될까 모르겠습니다. 자, 200년 전에 정상 체온이 37도였어요.
1850년대 독일 내과 의사 칼 분더리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2만 5천 명의 그 내방 환자들을 겨드랑이에 온도를 쟀어요. 근데 37도가 나왔어요. 37도가. 그리고 오랫동안 이 기준이 통용되어 왔어요. 사람의 체온은 37도가 정상이라고 딱 해왔었는데 그것이 10년마다 조금씩 떨어져요. 10년마다. 이제 이따 나오죠. 줄리에 파르소넷 미국 스탠퍼드대 보건연구 및 정책부 교수 연구팀 보고에 의하면은 지난 200년 동안 미국인의 체온이 10년마다 0.03도 떨어졌어요. 200년이니까 0.6도 가까이 떨어졌다는 얘기겠죠. 이 라이프라는 이제 그 잡지에 2020년 11월 이제 등록된 것입니다. 그 특이할 만한 것은 최근에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남미의 볼리비아가 있죠. 볼리비아에 살고 있는 아마존 지역의 토착민들이요. 16년 사이에 0.5도가 떨어졌어요. 이건 놀랄 만한 일이었어요. 200년 사이에 0.5도가 떨어진 것과 16년 사이에 0.5도가 떨어진 것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2002년부터 2018년 사이에 16년 동안 0.5도가 급격하게 떨어진 상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아마존강 유역에 사는 10만의 부족 5,481명을 의료 기록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불과 16년 사이에 37도에서 36.5도, 0.5도로 떨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낮아지고 있냐 이거예요. 이제 문제가 왜 우리 체온이 37도에서 36.5도로 지금 낮아졌는가, 이것이 문제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5가지로 제가 이제 추려봤습니다. 하나는 항균제 발달. 항균제는 항생제,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 바이러스를 죽이는 항바이러스제, 항균제 발달. 뭐 백신, 예방주사 이런 것도 이제 항균제로 들어가겠죠. 백신, 예방주사. 보건위생의 발달, 산업화로 노동활동량이 부족하고 냉온방 시스템 발달하고 냉음료, 냉음식을 많이 섭취한 것. 그래서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항균제가 이렇게 발달하잖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우리 몸이 무조건 싸웠어요. 무조건 싸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예방주사를 맞아버리잖아요. 예방주사도 사실 바이러스를 살짝 집어넣는 거죠. 미리 바이러스를 맛보게 해가지고 뭐 홍역이나 천연두 이런 미리 바이러스를 맛보게 해가지고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막아내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예방주사, 백신들이 발달함으로 인해 가지고 진짜 그 천연두나 홍역 이것들이 왔었을 때는 엄청난 고열을 내 가지고 방어를 해 왔는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또 항생제가 있기 전에는 우리 몸이 막 어마어마한 열을 내 가지고 균을 이겨냈거든요. 근데 항생제가 있으니까 열을 낼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제 체온이 이제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이 이것이에요. 가장 큰 원인. 또 보건위생의 발달도 한몫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청결하게 사니까 옛날보다도 병원균에 감염되는 것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열을 많이 낼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연구진에 따르면은 고소득 국가의 평균 체온이 평균 체온이 산업화 이전보다도, 이게 산업화라고 있는데 산업화 이전보다도 1.6% 낮아진 36도 4도로. 산업화 발달도 한몫했어요. 산업화 발달로 인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일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농사 짓는데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어부들도 힘들고 진짜 힘들죠. 그런 사람보다 요즘은 이제 화이트 칼라라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은 노동을 많이 하지 않으니까 열을 낼 필요가 없어요. 열을. 그리고 특히 냉온방 시스템이 너무 발달돼 가지고 옛날에는 추우면은 무조건 내 몸에서 열을 내 가지고 온도를 높여서 추위를 막았지만은 이제는 추워도 방에 들어가면은, 집 안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따뜻해요. 열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열을. 더우면은 시원하니까 또 체내에서 면역 기능을 발휘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냉장고, 냉동실, 냉동 음식 발달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찬 것을 너무 쉽게 접해줘 가지고 이제 우리의 체온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근데 이것을 인해 가지고 항균제 발달, 보건위생의 발달, 산업화로 노동활동량 부족하고 냉온방 시스템 발달하고 이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점도 있어요. 사람의 수명이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산업화가 발달하기 전에는 위험한 일을 많이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도 사고로 죽기도 하고 또 병과 싸우다가 죽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됐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런 저기가 많이 위험에 노출된 부분이 적어졌죠. 수명 연장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발달로 인해 가지고. 근데 대가 지불은 커요. 대가 지불은 인간이 이제 수명은 늘어났는데 대신에 0.5도가 낮아짐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더 낮아질 수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나 봅니다만은 이 낮아진 체온으로 인해 가지고 0.5도 낮아진 체온으로 인해 가지고 대가 지불은 커요. 각종 암이 증가돼요. 바이러스 공격에 취약해요.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했잖아요. 대사성 질환, 옛날엔 성인병이었죠. 심장병, 당뇨병, 간, 고지혈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만성 질환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자가 면역 질환이 있어요. 갈수록 증가합니다. 이제 바이러스 질병 뭐 독감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에이즈도 있고 뭐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행병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은 옛날하고 달라요. 전 세계를 이제 강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가 면역 질환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가 면역 질환. 자가 면역 질환이란 우리 몸에 이제 면역 세포가 있잖아요. 면역 세포. 면역 세포의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인데 NK 세포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T 세포, B 세포, 수지상 세포, 대직 세포, 이건 이제 그 면역 세포들이 있는데 이 면역 세포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병균들을 싸워서 이겨내야 되고 세균, 바이러스, 뭐 진균 이런 것들을 싸워서 이겨내야 되고 또 내부에서 생긴 암 같은 것을 싸워서 죽여서 없애야 되거든요. 근데 자가 면역 질환은 나의 면역 세포가 나를 지켜야 할 면역 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게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충격이죠, 충격. 뇌에서 다발성 경화증, 자폐증, 뇌농양, 혈액에서는 백혈병, 뼈 관절,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위병에서는 이제 위장병에서는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또 일형 당뇨병, 폐, 신경 말초 신경 병종, 근육에서는 섬유 근육통, 또 전신성 홍박 낭창성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눈물, 분비, 콧물, 위에 분비물이 안 나온 거 굉장히 고통스럽죠. 베처트 증후군, 건선, 경피증, 피부근염 이런 자가 면역 질환들이 100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정말 힘든 것은 약이 없어요. 내 면역이 나를 공격하는데
쓰는 약은 아프니까 진통제하고 또 부신필요 호르몬제, 프레드니솔론. 이것도 이제 진통제의 일부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또 그런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이죠. 또 면역 억제제까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면역 억제제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지켜야 할 면역 세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부작용이 많이 나겠죠. 부작용을 막는 약을 넣어야 돼. 프레드니솔론을 오래 복용하면 뼈가 상하거든요. 그럼 또 뼈를 보호하는 약을 넣어줘야 돼. 위가 이제 나빠지니까 위를 보호하는 약. 당뇨가 오르니까 당을 또 조절해 주는 약. 자가 면역 질환 있는 사람들 약 드시면 한 보따리에 한 주먹에 한 주먹, 한 번 복용하는 약들이. 근데 문제는 낫지도 않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일이 대가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체온으로 인해 가지고.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간략하게만 제가 설명을 넘어갈 텐데요. 특히 암이 이제 증가하고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한 명은 암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죠? 3명 중에 한 분이에요. 4명 중에 한 분. 3명 중이나 4명에서 1명.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요. 저체온 때문에 그러거든요. 암의 3대 원인이 있습니다. 3대 원인: 저체온, 저산소, 저염도. 암의 3대 원인이에요. 자, 체온이 내려가는 것을 조금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해봤는데, 36.5도에서 37도, 저는 37도로 보고 있는데 건강한 온도, 면역력이 왕성해요. 36도, 6도가 되면은 몸에 열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몸에 떨림의 현상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나이 든 사람 손 떠는 거 보죠? 손 떨어요.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체온이 내려가니까 스스로 올리기 위한 방어예요. 시스템이에요. 35.5도로 내려가게 되면 배설 기능 저하, 변비, 부종, 비만, 알레르기 증상, 자율신경 실조증. 35도로 내려가면 본격적으로 암세포 생깁니다. 이때는 본격적으로 암세포 생겨요. 34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그 포항에서 지하실에서 이제 물 때문에, 홍수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심정지로. 그런 사람들은 저체온으로 죽었어요. 저체온으로. 체온이 낮아져 가지고. 그럼 저체온이 되잖아요. 저체온이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저산소예요. 체온이 떨어지면은 반드시 저산소가 일어나요. 산소가 부족하게 돼요. 제가 여기 한강에, 얼어붙은 한강을 사진을 이제 이렇게 캡처했는데, 여러분, 그 봄, 여름, 가을에 얼지 않는 강 속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들, 그리고 겨울에 얼어붙은 강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의 움직임은 분명히 다른 거 아시죠? 겨울에는 물고기들이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활동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먹이도 잘 먹지도 않고. 왜냐하면 겨울에는 체온이 내려갔기 때문에, 또 물 위가 얼었기 때문에 산소가 급격하게 부족하거든요. 온도도 낮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저체온은 저산소를 일으킵니다. 저산소. 우리 각각의 세포들은 모든 영양소를 이제 먹고 사는데, 미네랄, 비타민, 아미노산, 지방, 이런 이제 영양소를 먹고 사는데, 에너지원이 두 가지가 합쳐서 에너지원이에요. 하나는 당, 하나는 산소. 당 한 분자하고 산소 한 분자가 만나면은 34개에서 36개 ATP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당과 산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우리가 이제 불을 뗄 때 산소가 있어야지 불 피울 수 있잖아요. 그죠? 산소를 딱 꺼지면은 불이 안 피워지죠. 산소를 집어넣어줘야 되죠. 마찬가지 우리 몸에서도 산소가 있어야지만 당이 에너지로 바뀌어요. 근데 산소가 적게 가면은 에너지로 많이 안 바뀌겠죠. 그러니까 산소 부족이 일어나요. 두통, 집중력 부족, 어지러움증, 만성 폐쇄성 질병, 뭐 중풍, 치매, 심장 장애, 암, 뭐 여러 가지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1931년 미국 독일의 오토 바르부르크 생물학자가 암의 원인이 산소 부족이라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노벨 의학상을 받아요. 1931년에. 암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힌 최초의 사람이죠. 그 다음에 2019년에 불과 몇 년 전이잖아요. 3년 전이잖아요. 산소 부족했을 때 암세포를 키우는 유전자를 세 사람이 발견해요. 그레기 서멘자, 피터 랩클리프, 윌리엄 케일린, 이 세 사람이 발견합니다. 산소가 부족한 곳에는 암세포를 키우는 유전자가 나오더라. 이 사람들도 노벨 의학상을 받아요. 노벨 의학상. 근데 또 이제 놀라운 것이 2년 전에 2020년 이 스위스 바젤 대학교 바이오 의학과 니콜라 아케토 교수 연구팀이 뭘 발견하냐면요. 여러분 암이 전이되잖아요. 아시죠? 전이되는 것이 어떤 것이 전이되는가를 최초로 규명했어요. 산소가 부족한 곳에 암이 전이되더라. 그래서 이제 이 전이된 이게 이제 암세포거든요. 이게 빨간색으로 된 게 분홍색, 빨간색. 이게 이제 산소가 부족한 곳에 가서 달라붙더라 이거예요. 달라붙더라. 그래서 전이됐다는 것을 발견했죠. 여러분 독감 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반드시 동반되는 게 열입니다. 네, 열이에요. 왜 열이 날까요? 왜 열이 날까요? 이제 한의학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냉기니까 냉기를 막기 위해서 열을 내요. 근데 서양의학 쪽에서는 왜 열을 내나? 자, 바이러스는 어떻게 보면 귀신 같은 존재라고 저는 봅니다. 귀신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무생물에서는 죽은처럼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지도 않고 증식도 하지 않고 무생물에서는. 그러나 생물체로 딱 들어가는 순간에 숙주가 있는 순간에는 증식하고 번식을 해요. 활동하면서. 그리고 매우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가 있고 RNA 바이러스가 있는데 DNA든지 RNA든지 유전 물질하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 껍질 캡시드로만 되어 있는 아주 간단해요. 정말 간단해. 세계에서 제일 간단한 생물체가 바이러스예요. 너무 간단해. DNA하고 그 싸고 있는 단백질. 여러분 이 바이러스를 죽이려면은요 고열을 내야 돼요. 열이 필요해. 왜 열이 필요하냐면은 자, 이 코비드-19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제 구조인데 여기 보시면은 RNA 구조죠. RNA 구조 속에 유전자 RNA가 있어요. 꼬불꼬불한 거, 약간 붉은색으로. 밖에 이게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구조가 너무 단순해. 자, 이 바이러스를 죽이려면 무엇을 깨부셔야 될까요? 껍질을 깨부셔야 되겠죠. 이거 밖에 있는 거. 근데 껍질이 단백질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단백질은 열에 취약해요. 열을 가하면 단백질은 죽어요. 녹아. 한마디로 녹는단 말이에요. 단백질이.
그래서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됐든지 독감 바이러스 됐든지 어떤 바이러스들은 무조건 우리 몸에서 열을 내야 돼. 죽이려고, 없애려고. 그럼 감기가 왔을 때 열이 난 것을 잘한 것과 못한 것일까요? 잘한 거예요. 근데 병원 가면 뭘 써주죠? 열을 나면은 해열제 써줘요. 그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상한 거 하지 않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병의 증상이에요. 열 나는 것은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한 하나의 증상이잖아요. 근데 현대의학은 그 증상을 완화시킨단 말이에요. 증상을. 우리 옛날에서는 감기 왔었어. 어떻게 했죠? 감기 오면은 고춧가루에다가 소주 한 잔 타가지고 콩나물국 뜨겁게 해가지고 한 사발에서 마시고 뜨거운 방에서 입을 있는 대로 뒤집어 쓰고 땀을 뻘뻘뻘 내가지고 치유됐어요. 아니 열이 나고 있는데 술을 먹어서 열을 더 내고 고춧가루 먹어서 열을 더 내고 그리고 방에 불을 떼고 입을 뒤집어 쓰고 열. 근데 감기가 나왔어요. 바이러스가 났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열로 인해 가지고 바이러스의 껍질을 다 깨부신 거예요. 냉기를 몰아낸 것이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제 아는 이제 여자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그 추석 전이었어요. 추석 전. 그분과 헤어진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 부부가 헤어지기 전에는 두 분이 집사님이었는데 몇 년 후에 이제 두 분 다 목사 안수를 받아서 부부가 목사가 됐죠. 그런데 이제 전화한 이유가 뭐였냐면요. 자기 남편이 그 강원도가 고향인데 강원도에 추석 전에 성묘하러 갔다가 살인 찐득이한테 감염됐어요. 그래가지고 강원도에 있는 병원에서는 여기서 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큰 병원 가보십시오 해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모 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필이면 추석이 있겠잖아요. 주치가 이제 뭐 적극적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응급실에 있는 것이죠. 응급실에 중환자실로 있죠. 중환자실. 그런데 거기도 사실 살인 찐득이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요. 특별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환자가 버텨내면 이겨내는 것이고 못 버티면 죽는 것이고. 그런데 굉장히 이제 가슴 아픈 상황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내던 여자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준 저의 얼굴을 보여준 거예요. 저의 얼굴을. 하고 헤어진 지 10년이 되었는데 어떻게 전화번호 알고 전화를 했어요. 물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무슨 일이시죠? 그랬더니 차초지종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얼굴이 떠올랐는데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바로 대학병원으로 갔죠. 중환자실에 갔더니 그 남편 목사님이 덩치가 좀 괜찮은 편이거든요. 키는 보통 키에다가. 근데 그 덩치가 그렇게 좋은 분이 쪼그라붙었더라고요. 얼굴은 새까맣고 고열로 의식불명이고 달달달달 떨면서 열은 엄청나게 나고 의식불명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도했죠. 거기 때 이제 아내 되는 목사님과 딸이 있었어요. 근데 저하고 딸만 들어갔습니다. 인원 제한이 있어가지고 딸만 딸하고 저하고 들어가서 이제 제가 이제 심장과 배 부근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됐죠.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때 이제 그 사실을 몰랐는데 나중에 딸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기도했을 때 아빠 뱃속에서 시커먼 게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대요. 저는 그때 못 느꼈어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죠. 기도하고 2, 3일에 한 번씩 이제 그쪽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어마어마하게 열이 올라요. 40도 막 41도
어마어마하게 열이 오르면서, 열이 오르게 되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단백질이 녹는다고. 단백질이 녹으면서 몸에 단백질이 녹아가지고 신장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장에서 단백질이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신장에서. 근데 너무 많이 빠져나가니까 신장에 막힐 정도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신장도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걸로 또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치는 링겔 외에는 없어요. 거기서는 할 수 있는 게 항생제가 들을 것도 아니고 항바이러스가 들을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이제 나중에 나았어요. 치유됐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치유하시더라고요. 바이러스는 고열에 약해요. 고열에. 자,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 몸은 고열을 내어서 단백질을 녹여요. 여러분, 이때 면역인자가 생겨요. 감기를 걸리고 난 사람과 감기를 한 번도 걸리지 않은 사람의 면역인자는 달라요. 코로나를 걸린 사람과 걸리지 않은 사람과 면역인자가 달라요. 백신을 맞은 사람과 맞지 않은 사람의 면역인자가 다르고, 백신 맞고 코로나 걸린 사람과 백신 맞지 않고 코로나 걸린 사람의 면역인자가 다 달라요. 백신 맞고 코로나 걸린 사람의 면역인자가 증가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으면 면역인자가 증가가 돼요. 약 20% 정도. 20%가 아니라 20으로 증가가 돼요. 20. 숫자가 20으로 증가됩니다. 많은 사람 30으로 증가돼요. 자, 코로나 주사 맞고 코로나 백신 주사 맞고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백신 주사 맞지 않고 코로나 걸린 사람이 나중에 면역인자가 달라요. 놀랍게도 코로나를 백신 주사를 맞지 않고 코로나 걸린 사람의 면역인자가 훨씬 높아요. 훨씬. 제 아는 목사님 부부가, 이분들은 이제 저보다도 연세가 서너 5살, 6살 위인데 70대 위인데요. 70대인데 이분들은 코로나 안 맞았어요. 근데 얼마나 세게 알았는지 남편 목사님은 한 달을 중환자실에 있다 나왔어요. 그 사모님도 된통 알았고. 그래가지고 이 두 분이 겨우겨우 이제 해가지고 3개월 만에 이제 다시 목회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미국에 가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미국을 딱 가려고 하니까 공항에서 가로막았어요. 백신 주사 안 맞았으니까 못 갑니다. 그래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그 병원 가가지고 항체 면역 검사를 해봤습니다. 항체 면역 검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코로나 백신 주사 맞은 사람은 항체가 20에 30 숫자가 돼요. 근데 이 목사님 부부는 180, 170 나왔어요. 최고로 높게 나왔어요. 최고로 높게.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공항에 갔어요. 봐라, 코로나 백신 주사 맞은 사람의 면역인자가 20이다면 나는 170이다, 180이다. 누가 걸리겠냐? 그랬더니 이제 공항에서 한 번도 그런 얘기 없으니까 머리만 극적극적하다 1시간 만에 통과시켜 줬다니까요. 여러분, 코로나 걸리신 적 있으신 분들은 축복합니다. 면역인자가 엄청 증가됐어요. 내 몸에 열이 더 났어요. 더 따뜻해졌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코로나 걸리고 거의 죽다 살았죠. 특혜를 본 케이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전에 이제 기관지가 좀 안 좋았어요. 기관지가 안 좋아가지고 가을 접어들면 그때 마른 기침이 이제 가끔 나옵니다.
근데 이게 없어졌다니까. 그리고 이게 머리가 이게 소갈머리가 없이 많이 빠졌는데 여기에 머리털이 많이 났고. 왜 그랬을까요? 면역 인자가 높아지고 열이 많이 높아졌어요. 열이 많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상 체온이 높은 사람일수록 코로나에 잘 안 걸려요. 어린아이들이 코로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체온이 37도예요. 나이 든 사람은 36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체온이 약한 사람들은, 낮은 사람은 코로나에 잘 걸리고, 코로나 걸리면 열을 더 많이 내줘야 돼. 세게 알아야 돼요. 세게. 체온이 높은 사람은 코로나 걸려도 살짝 지나가요. 왜? 체온이 높은 상황이니까. 그러죠? 그러나 체온이 낮았던 사람이 코로나 걸리면 된통 알아요. 근데 특혜가 옵니다. 체온이 높아져요. 체온이 높아져. 그걸로 인해 가지고. 두 번째 코로나 올 때는 간단히 이겨내죠. 간단히 이겨내요. 제가 이제 이 1988년도에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을 알아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자가면역 질환이거든요. 자가면역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이제 뭐 현대 의학에서는 뭐 각가지 얘기를 하죠. 뭐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자, 여러분, 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심하게 된 사람의 이제 손가락 모습이잖아요. 손이 다 변형됐죠. 손이 변형됐어요. 관절이 변형된 거죠. 관절이 틀린 거예요. 관절. 그래서 그때 이제 병의 모든 원인이 함냉기가 굉장히 많다는 것들이 하나하나씩 이해되면서, 류마티스 관절염도 함냉기가 뼛속과 관절에 들어간 것으로 일어날 수 있겠다 하는 지혜가 오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자, 이 연골이 이제 관절렉, 연골이 손상되는 시작하죠. 염증이 생기고 손상돼요. 그래서 관절과 뼈 속에 들어온 함냉기를 몰아내기 위해서 관절과 뼈에 지속적으로 열을 내줘요. 여러분, 참고로 암에 걸린 사람이 정상 체온이 높아요. 왜냐하면 암을 몰아내기 위해서 열을 내고 있어요. 열을 내고 있어요. 자, 관절과 뼈에 열을 지속적으로 내요. 그래서 관절에 계속 열이 들어가요. 열과 열이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염증이 생긴다고 나왔죠. 불화가 염인 두 개 쌓이면 염증이 돼요. 염증이 계속 진행되면은 아까 제가 열이 계속 세게 되면은 단백질이 녹는다고 그랬어요. 단백질이 조직들은 녹아요. 관절의 조직이 녹아버려요. 녹아버리면 이게 틀리죠. 틀린다고요. 이런 데서 오겠구나 해가지고 한약으로 관절을 영양을 주고 관절을 재생하고 관절의 염증을, 관절의 통증을 제거시키고 관절의 혈액순환을 주고 뼈를 단단하게 해주고 뼈의 냉기와 관절의 냉기를 몰아내는 한약을 썼어요. 꾸준하게 썼어요. 그건 나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전국에서 환자들 많이 왔었는데요. 자, 여러분, 체온을 37도로 올리는 체온이 이제 체질이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치유는 절대 차갑하지 말고 따뜻하게 해야 되고, 관절과 뼈에 들어오는 함냉기를 몰아내고 열과 염증을 제거하고 관절과 뼈를 따뜻하게 회복해서 변형된 관절을 막 늘려주고 하면은 좋아져요. 그럼 체온을 높이는 것이 4개로 제가 좀 많지만은 4개만 했습니다. 4개만 오늘은
한 냉기, 냉기를 몰아내야 돼요. 냉기를. 두 번째 볶음곡식. 네 번째 늘 좋은 마음을 품어야 되고, 세 번째 늘 좋은 마음, 네 번째 성령의 불로 여러분의 체온을 높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냉기를 몰아내는 것.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2시간에 걸쳐 가지고 따끈한 물을 4컵을 마시는 거예요. 냉기 몰아내는 거. 그리고 냉음식, 냉수, 냉음료 조심해야 되고, 에어컨 선풍기 바람 조심하고요. 족욕 반신욕 일주일에 한 2번 내지 3번 혹은 한두 번 정도. 그리고 정기적인 운동 꼭 필요하겠죠. 이것은 이제 자주 설명드렸으니까 간단하게 하기로 하고, 오늘 볶음곡식에 대해서 좀 나누기로 하네요. 볶음곡식. 레위기 23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음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하면서, 광야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볶음곡식을 먹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볶음곡식. 그 광야 생활 끝나고 여호수아 5장 11절에 이제 여리고성 앞에 있었을 때, 그때 유월절 저기를 했잖아요.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룻기에 보면은 룻이 보아스 집에 가가지고 이제 양식을 얻어 먹잖아요. 그때 14절에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볶음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또 사무엘상 17장 17절에 이새가 아들 다윗에게, 야, 너 지금 전쟁에 나간 너희 형들에게 가서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을 가지고 형들에게 줘라. 볶음곡식이 들어갔어요. 전쟁할 때 볶음곡식이 필요했어요. 광야에서 볶음곡식이 있었었고. 또 사무엘상 25장 18절 아비갈이 급히 떡 200덩어리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곡식 5세아와. 이 상황은 지금 이제 그 아비갈 남편이 나발이었던가요? 예, 그죠? 나발이 이제 그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홀대하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죽여버리겠다고 했는데 아비가의 아내가 이것을 알고 이제 급히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제 이것을 이제 드리면서 이제 사정을 하죠. 그때 볶음곡식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사무엘하 17장 27절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밀과 보리와 밀가루 볶음곡식과 콩과 팥과 녹두 볶은 녹두와, 여기도 볶은 녹두가 있죠,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먹게 하였으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다윗이 도망가죠. 그러니까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그 근처에 있는 암몬 후손들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양식을 줘요. 거기에 볶음곡식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볶음곡식이 그러니까 전쟁 때 광야에서 또 기근 때 활용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종류 중에 하나죠. 그런 종류 중에. 자, 볶음곡식이 왜 좋냐면은 이 딱딱한 것을 씹어야 되잖아요. 씹는 과정 속에서 이제 어금니로 이렇게 딱딱 씹다 보니까 치아도 단단해질 뿐만 아니고 잇몸도 건강해져요. 잇몸도 풍치 예방도 되고 치아도 굉장히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고, 이 씹는 과정을 많이 하면 뇌가 활동을 많이 해요. 뇌가 좋아지죠. 뇌가. 자, 항암 기능이 있는데 오래 씹을수록 침 속에 있는 리소자임 성분이 암세포 껍질을 녹이는 성분이에요. 침에 있으면 침에 있어요. 침 속에. 그래서 우리가 음식 먹을 때 급하게 호록 먹어버리면 침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럼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리소자임이 별로 없이 음식을 먹게 되죠.
오랫동안 꼭꼭꼭꼭 씹으면은 암세포를 공격해요. 제가 옛날에 어떤 기인을 봤냐면은 그 이제 벌써 40년 됐네요. 40년. 그때 한참 학구열에 불타가지고 전 한국이든지 전 세계든지 실력자들 막 쫓아다녔거든요.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10년간을 전 세계를 돌아다녔는데 그 중에 한 치유사가 암 환자를 치료하는데 곡식을 씹어가지고 오랫동안 씹더니 멀건 죽이 되잖아요. 그것을 먹이더라고. 그거 암 환자 낫다니까요. 그 사람이 이제 약인 줄 알았어요. 약인 줄 알겠죠. 근데 오랫동안 씹어가지고 그 씹은 죽된 것을 먹였어요. 이게 이제 리소자임의 효과죠. 리소자임의 효과. 여러분 오래 씹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씹을수록 암에 안 걸린다니까요. 오래 씹을수록. 여러분 볶음곡식은 영양 성분이 증가돼요. 볶을 때 우리가 섬유소는 소화가 안 되죠. 먹어서 그냥 나오잖아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물질을 빼서 나오죠. 그래 좋죠. 이게 이제 깨져요. 균열이 가요. 그래서 이제 영양 성분이 증가돼요. 확실하게 증가됩니다. 미네랄, 비타민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냥 쌀하고 그냥 밥하고 볶았을 때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저기 그 뭐죠? 토마토 생으로 먹을 때하고 데펴 먹을 때하고 다른 거 아시죠? 영양 성분이 굉장히 달라요. 차이가 많이 나. 오우 좋죠. 똑같아. 볶음국수 효과가 나요. 그리고 볶을 때 약간 타잖아요. 탄 성분이 이제 숯이에요. 숯. 탄화된 탄소 숯 성분인데 이건 해독제예요. 해독제. 독소 제거하고 해독제. 잿물 성분도 되죠. 잿물 성분. 여러분 옛날에 그 나무로 이제 해가지고 불을 해서 음식을 만들 때 재로 식기 닦는 거 아시는 분 있죠? 재로 닦으세요. 잿물 성분로. 자, 우리 몸을 세척하지 않겠어요? 그죠? 세척하죠. 세척해. 그리고 볶을 때 프롤린 라이시라는 항산화제가 8배가 증가돼요. 8배. 그리고 엄청난 에너지원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그 치유사는 암 환자들을 볶음곡식을 무조건 복용하게. 체온이 높아지니까. 아까 저체온으로 암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체온이 높아져. 체온이. 그리고 체온을 높게 하는 모든 방법을 통하는 거죠. 자, 좋은 마음을 품길 축복합니다. 좋은 마음을 품으세요. 잠언 14장 30절, 잠언 17장 21절 합독할까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시기, 질투, 탐욕, 탐심, 후욕, 험담, 교만, 이런 모든 근심, 걱정, 조바심, 불안, 초조 이것들은 우리 몸을 완전히 축내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해야 돼.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우리 몸에 이제 도파민, 엔돌핀,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 제대로 증가되죠. 스트레스 받고 열 받으면은 아드레날린, 노아드레날린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제대로 되는 거죠.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내 몸의 체온이 성령의 불로 올라가야 돼요. 성령의 불로. 여러분 2주에 만에 체온 올릴 수 있습니다. 2주에 불과 보름 만에. 두 가지 방법. 첫째, 맥박수가 2배 이상 뛰도록 운동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걷는 운동 많이 하죠. 걷는 운동 좋습니다. 안 걷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근데 중간에 한 번 정도는 맥박수가 2배 이상 뛰도록 엄청나게 빨리 달려야 돼요. 그러면 피지샘에서 땀이 나오기 시작해요. 건강한 땀이 나오기 시작해요. 좋은 땀,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독소가 빠져나가고 우리 중금속이 빠져나가는 땀, 그리고 뼛속에 냉기가 나가는 땀, 엄청나게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포 마찰을 하든지 냉수 마찰을 하든지. 건포 마찰은 마른 수건으로 이제 몸 닦는 거 있잖아요. 마른 수건으로 체온을 올리는 거예요. 따뜻할 때까지. 따뜻할 때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 군내에서 그런 데도 있었어요. 제가 근무했던 곳은 겨울에 냉수 마찰했어요. 그 추운 날 강원도에서는 정말 체감 온도 막 20, 30도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건 하나 들고 우통을 벗고 바지만 입고 이제 시내 물가로 가죠. 물가로 가면 이제 얼었던 거 얼음 깨고 거기다가 수건해서 물 적셔서 이렇게 닦죠. 온몸을 닦아요. 그러면 막 그 몸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데 다들 그냥 빨개져가지고 그러고 나면 후끈후끈해서 한동안 막 뭐 가벼운 것만 입고 있어도 열이 나요. 열이 나. 건포 마찰도 괜찮아요. 건포 마찰. 체온이 37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면은 여러분 남은 여생 건강하고 장수하게 돼요. 건강하고 장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120살이 되어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강 임하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겠죠. 차게 살면 안 돼요. 모든 병의 원인 몸도 차갑고 마음도 차가우면은 그냥 이 사람 중병 환자예요. 중병 환자. 이미 중병 환자죠. 몸 차갑고 마음도 차갑고 몸도 따뜻 마음도 따뜻. 영혼 몸 마음이 따뜻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마친 후에 치유 사역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병원균이나 내부에서 들어오는 독소나 암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체질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가 됐든지 또 곰팡이균이 되었든지 세균이 되었든지 암세포가 되었든지 그 냉기가 되었든지 스트레스가 되었든지 그것을 다 막을 수 있는 자원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방어 시스템을 우리가 병으로 다스리는 헬라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 방어 시스템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면역 체계라면서 인식하여서 히브리 사고로서 치유의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여서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들이 놀라운 능력의 치유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기름 붓습니다. 치유의 기름을 붓습니다. 능력의 기름을 붓습니다. 성령의 임파테이션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모든 질병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질병을 통치하는 치유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복수하고 마치겠습니다.